네. 어, 다음으로 이제 14페이지, 제가 올려드린 강연 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는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뭐 국회의 구성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국민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이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제 그런 국회에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법권이죠. 우리가 국회라는 것에 이제 가장 사실 뭐 중요한 그 기능은 입법 기능이잖아요. 법률을 만드는.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 권한 중에서도 1번이 이제 입법권입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뭐 하면 이거 틀린 말이죠.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 헌법은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이 됩니다. 근데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도 국민투표로 결정은 하지만, 국회가 국회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로 부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때 국회 통과의 정족수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제적의원이 한 300명 되니까 결국 200명 이상이 그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이제 동의를 그래야 이제 헌법 개정안에 이제 국민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 때문에 헌법 개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직접 정하는 법규범은 이제 법률입니다. 입법권이 중요한 국회의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 권한 중에 예산 심의 확정과 결산 승인 뭐 이런 것들, 즉 돈에, 즉 정부가 쓰는 돈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중요한 권한이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려면 미리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정부가 세금 걷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견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권한 중에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거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정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국정감사. 네. 국정감사권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정기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는 딱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가을에 보면은 항상 국정감사 시즌이다라고 해서 뭐 행정부 공무원들이 엄청 일이 많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일이 많냐면은 정부 모든 부처가 그 국회에 불려가서 이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국정감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해에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딱 뭐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이걸 일반적이고 통상적이고 정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 국정조사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뭐 1년에 꼭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요. 뭐 몇 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세월호 뭐 이런 뭐 조사에 관한 국정조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굉장히 국정조사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부정기적으로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국정조사의 특징이고 국정감사는 반면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그냥 때 되면 정기적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 국정감사고. 그래서 어쨌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모두 국회가 그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그런 국정통제 기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권과 인사통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3명을 국회에서 뽑습니다.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3명도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또 뭐 이런 거야. 어쨌든 뭐 독립된 기관이니까 뭐 국회에서 뭐 3명씩 선출한다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또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때 모든 동의권을 이제 국회가 갖습니다. 이때 동의라는 것은 사전 동의를 뜻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해줘야 국무총리도 결국 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무총리죠. 왜냐면 다른 거는 뭐 사법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도 막 그렇게 뭐 민감하게 뭐 대통령이 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지명했다고 해서 그거를 막 동의를 안 해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민감하게 보는 게 국무총리죠. 왜냐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거의 이제 수족과 같은 이제 그런 수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중요한 지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제 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은 하지만 이게 최종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를 지명했는데 그 아직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 국무총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국무총리 설이라는 게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직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이제 정식 국무총리는 아니고 그냥 뭐 지명만 받았다 해서 이걸 국무총리 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설의를 표를 떼고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장관들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든요. 뭐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거치고, 뭐 대법원장 다 인사청문회 거치잖아요. 근데 각부 장관과 이런 위에 분들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의 장관은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동의 대상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나와서 뭐 그런 뭐 인사청문회 하면은 뭐 엄청 막 진짜 힘들죠. 제가 듣기로 요즘에는 그 장관 뭐 시켜줘도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 이런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그만큼 힘든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사청문회 결과 국회에서 저 사람은 안 맞는다,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그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하고 차이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뭐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도 보면 국회에서 그 동의 뭐 특별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장관 임명 강행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만은 안 되죠. 국무총리만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데 강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뭐 국무위원이면 뭐 장관 같은 분들 얘기하는 거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임을 건의한다. 건의라는 뜻은 의결한다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강제력이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에서 얘기하는 내각 불신임권, 뭐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내각을, 행정부를 불신임을 하면 그걸로 다 잘리는 거죠. 그걸로 잘리는 게 결정이 되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뭐 참고만 한다. 뭐 그런 정도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또 권한 중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탄핵을 의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의결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원래 사실 뭐 탄핵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일반 대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거의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탄핵 그 재판이 있어서 그래서 뭐 요즘은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근데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탄핵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법원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시해야 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를 해야 기소라고 하죠. 그래야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지 그냥 판사가 먼저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을 한번 우리가 의결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누군가가 이제 소추라는 것이 이제 기소하듯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을 시켜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공소장 쓰듯이 이제 보내는 것을 소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의 소추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면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뭐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국무총리도 해당될 수 있고요. 하여튼 고위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발의,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근데 탄핵을 국회에서 소추를 해도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뭐 탄핵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국 탄핵을 안 시켰죠. 뭐 그런 사안도 있고, 하죠. 그리고 이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그 정족수도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탄핵 소추는 그거보다 정족수가 낮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만은 제적의원의 3분의 2, 즉 헌법 개정하는 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탄핵이라는 게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제적의원 3분의 2는 거의 사실 맞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사실 여태까지는 탄핵이 거의 안 이루어졌었죠. 그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뭐 심사라는 일도 뭐 사실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하여튼 탄핵은 좀 여러 번 됐었죠. 탄핵을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하고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이제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한쪽에 그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국회 그 구성상. 그래서 이제 뭐 상대편의 뭐 몇 명 정도가 이쪽에 합류를 하지 않으면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몇 명이 이제 넘어와서 이게 탄핵 제적위원 3분의 2를 맞춰서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넘어가서 결국 이제 탄핵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뭐 요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헌법에는 이런 식의 국가 제도나 질서,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헌법에 이제 기재가 돼 있다, 규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동의권이나 승인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 그것은 마치 국내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약을 대통령 마음대로 체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외교 권한에 대한 그 견제, 통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배우겠지만 대통령의 권한 중에 긴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행사할 때 국회에서 이거는 이제 동의가 아니라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대통령 권한할 때 이제 한번 볼 텐데 그 어제 뭐 뉴스 보니까는 뭐 지금 대통령께서 뭐 지금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그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딱 한 번 있었던, 그 금융실명제 할 때 있었던 그런 아주 특수한 건데,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걸 행사를 해도, 그건 사전 동의는 아니지만, 사후 승인은 이제 받아야 된다. 국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해주는 걸 특별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뭐 조국 뭐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를 사면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 사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을 내가 풀어주겠다, 뭐 죄를 사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대신 일반 사면은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죄를 특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은 뭐 다 사면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일반 사면이고요. 그래서 이 일반 사면에는 반드시 그 국회가 사전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반면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 사람 찍어서 이제 사면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동의라는 것, 우리가 법에서 동의는 항상 사전에 한다, 사전 승낙을 뜻하고요. 승인은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에 승낙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사전적 개념이고 승인은 사후적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회 권한이라기보단 국회의원의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래서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서가 현행범을 제외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 뭐 절도하는데 현장에서 잡혔다. 이런 경우에는 뭐 국회 동의 이런 건 필요 없이 바로 체포 구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회기 중이에요. 회기 중. 그래서 회기 중, 국회의 회기가 진행이 되는 그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이제 체포 구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국회가 뭐 1년 365일 다 회기 중은 아니잖아요. 휴회하는 때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헌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방탄국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탄국회라는 게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체포 구금이 될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그 국회에서 그냥 일부러 특별히 뭐 할 일도 없는데 회기를 개최를 하죠. 그럼 이제 회기 중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그 사람을 체포 구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 회기 중이라는 개념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방탄국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을 제외하고 또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고요. 또 이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 구금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회기 전에 체포 구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회기가 개최가 된 거죠. 그랬을 때는 현행범이 아니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포 특권, 또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특권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 역사 같은 걸 보면은 국회의원은 사실 국민의 대표인데 사실 이런 특권들이 없으면은 뭐 그 권력자들이 그냥 막 체포하고 구속해서 뭐 이런 그 국민의 대표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헌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밖에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법률 5번, 이제 1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앞부분만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앞부분이 이제 선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회를 넘어서 이제 대통령에 관한 내용인데,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선출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은, 뭐 행정부 대통령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입헌민주 국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 그, 원리, 제도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 원리였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질서 유지 기능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인 극복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 현대 국가에서 행정권이나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사실 국회와 그냥 동등한 지위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니까 뭐 행정부 수반이든 국회의 뭐 의장이든 그 뭐 대법원의 뭐 대법원장이든 뭐 하여튼 다 그냥 똑같은 지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은 뭐 우리가 의전이나 이런 거에서 당연히 톱으로 하잖아요. 그 이유는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원수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제 대표하는 지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서 선출이 되고요. 이거는 우리 총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선거의 가장 중요한 4대 원칙이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 부분. 이 중에 뭐 직접선거, 비밀선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 이거를 뭐 남들한테 알리고 선거를 하면 안 되고 비밀리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뭐 선거할 때 뭐 내가 몇 번 찍었는지 막 이거 투표장에서 막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러고 사진 찍고 올리고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죠. 그거 뭐 그런 거 올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직접 선거, 뭐 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좀 그 개념적으로, 네. 개념적으로 이제 좀 만약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의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보통선거란 성별, 인종, 종교, 빈부, 계급에 상관없이 성년에 도달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보통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이게 평등선거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녀 차별하지 않고 뭐 흑백, 흑인, 백인 차별하지 않고 뭐 돈이 많은지 가난한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게 평등선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객관식 문제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왜냐면 많이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선거라는 개념은 선거권 귀속의 평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만 그 선거권을 주고 여자한테는 안 주고 백인한테만 주고 흑인한테는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선거권 귀속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선거에 위배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선거의 반대 개념이 제한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는 제한해서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제한선거죠. 그래서 보통선거와 제한선거가 반대의 개념이고 그럼 평등선거는 뭐냐 하면 평등선거는 선거권 가치의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은 차등선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남성에게는 두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여성에게는 한 표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은 선거권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선거는 결국 선거권 가치의 평등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1인 1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1표 1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한 표를 행사를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1인 1표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비례대표 우리 뽑을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명이 두 장을 내잖아요. 이걸 그럼 1인 1표에 반하냐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1인 1표라는 것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표수를 주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쓰고 뭐 비례대표 한 표 찍고 해도 그거는 뭐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모든 표의 그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1표 1가. 원칙에 이제 맞아야 평등선거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등선거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과거 국회의원 선거가 1인 그냥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그것이 그 비례대표에도 이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역구 후보자에 투표를 할 때 어떤 특정 정당에서 추천된 정당 후보자에 투표를 하게 되면 내가 투표를 그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지역구 의원 선출에도 기여를 하고 또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이중의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소속 후보에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내 투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에는 투표를 한 가치가 있지만 비례의원 선출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게 투표 가치가 불평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1인 1표다, 그냥 똑같이 한 표다라고 하더라도 이 표의 값어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거구를 그때그때 획정해야 되는 이유가 인구가 계속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맞춰서 이 선거구를 획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2만 명인 지역구에 의원을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만 명의 지역구에 의원수를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양쪽 지역구의 주민들은 그냥 투표장 가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똑같지만 투표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일 때 한 명 뽑는 경우와 20만 명일 때 한 명 뽑는 경우는 투표 가치가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서 2만 명 지역구에서 그 한 명의 그 선거권자 한 명의 투표 가치는 20만 명 지역구에서의 그 선거권자 한 명의 투표 가치보다 10배가 높을 거예요. 네, 투표 그 선거에 기여하는 가치가 10배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평등 선거에 위반됩니다. 이건 똑같이 1표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1표일 뿐만 아니라 그 표의 가치도 맞아야 된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에서 이런 거 판단을 할 때 일정 범위로 봐요. 그러니까는 투표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8에서 1.2 사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내에 들어가면 평등 선거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걸 넘어서 과도하게 뭐 이런 식으로 10배 차이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이라면 이제 헌법에 이제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뭐 대통령 이제 선거를 해보니까는 최고 득표자가 동점이다. 뭐 2명 이상일 수도 있겠죠. 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세상에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이 헌법에서는 이런 것도 좀 혹시라도 최고 득표자가 2명이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도 헌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이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1등이 2명이다라고 하면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다른 선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1등이 동점이다라고 하면 네, 연장자가 당선을 하죠. 네, 연장자가 당선을 하고 근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는 거의 선거할 때마다 한 명씩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선거구가 작으니까 뭐 지방 같은 게 선거구 작으니까는 진짜 동점자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일이 누가 빠르냐 뭐 이거 네, 당선이 자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가 한 명이 나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명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 그럼 무투표로 당선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한 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선거와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의원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명씩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정당이 너무 강해서 그냥 뭐 사실 딴 정당에서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뭐 한 명이 그냥 단독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굳이 뭐 선거 투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명만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무투표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식으로 네, 결정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만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예전에 우리 뭐 해방 이후에 뭐 대통령 선거 뭐 후보 나온 분들이 막 암살당하고 뭐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뭐 외국에는 뭐 아직도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한데 만약에 이제 한 명이 남았을 때 무투표 당선을 한다라고 하면 뭐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경쟁자들을 다 이제 뭐 제거를 하고 그냥 혼자 출마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혼자 나왔다 하더라도
선거권자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면 이게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태까지 대통령 된 분들 중에도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못 받은 분들도 있었다. 네, 여러 명이 경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한 명 나왔을 때 더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헌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동점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자가 두 명이다. 뭐 이런 건 사실 뭐 있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헌법에서 이런 걸 규정을 안 해놓으면 그 사회적인 혼란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해서 헌법에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